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새롭게 합류합니다. 이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역시 자리를 했습니다. 이만은 각오라는 게. 근데 이거 꼭 날선 토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선 토크 싸우라는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 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근데 원래 시사 평론가시고 네. 또 시사 문제 진행도 하시고 네. 심판 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그러게요. 선수로 갑자기는 아니죠. 보니까 이 프로를 오래 하셨더만요. 보니까 터줏대감이라고 흔히 불립니다. 잘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삼선의 이 중진의 관록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불출마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편하시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불출마하니까 출마한 것보다 훨씬 바빠요. 근데 제가 이제 5월 달까지는 현역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불출마 그러니까 다들 놀고 있는 줄 알고 아주 바빠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라이브 썰전 그 영상 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보신 대로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이거 예비후보 적격 여부 심사 결과를 내렸는데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어요. 이 계속 심사 결정, 이 적격 쪽에 더 가깝습니까? 부적격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냐면 당 지도부와 그 검증위 간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우선을 하면서 네.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보도가 나온 대로. 근데 검증위 안에서는 어떤 또 기류가 있냐면 우리는 좀 도덕적 문제를 그러니까 검증하는 게 아니라 주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과연 이게 좀 부적격이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견도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적격, 그러니까 그 심사, 그러니까 이 검증위 안에서 이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말 그대로 반반. 다음 주 월요일 2월 3일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하니까 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 전 대변인도 기대의 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힘겨운 시간 연장이 됐는데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겨낼 걸 이겨내야지 지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부적격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본인은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 차례죠? 28차례입니까?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특히 서울시의 중위권 아파트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6억 6천짜리가 8억 8천이 됐어요. 그런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편법을 통해서 특혜 대출을 받았고 또 재개발 앞둔 그런 건물 또 빌딩을 샀고 해가지고 국민들 억장 무너지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글쎄요. 이런 사람들이 또 공천을 받아가지고 또 국정을 운영한다. 저는 그 법도 법이지만은 일단 그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양심에 맞지 않다고 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도부가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부정적 기류가 있는 건데 지금 검증위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적격 결정을 내놓고 바로 공천장을 주는 게 아니고 네.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도덕성 문제까지를 놓고
공천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최종 심사를 하는데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판단 같은 경우에 정부적 판단 영역이니까 그럼 공관에서 내리면 된다.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그 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놓고 적격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된다. 지금 그러니까 검증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 좀 전에 이제 얘기할 때 부동산 대책은 아직 20차례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18번인가? 18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번 해야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김영우 의원의 진단처럼 한다면은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의원 전 대변인에 대해서 적격 판정 내리고 공관위에서도 무사 통과시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 캠페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진단이라면요. 그게 이제 진영 논리의 가치고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면은 박수칠 일이지만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망해야 우리 당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구태예요. 네. 구태 정치고 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고 다 같이 제대로 된 정책 가지고 또 제대로 된 인물 내세워 가지고 공정하게 치고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싸움을 하더라도 네. 좀 얘기가 되는 싸움을 해야지. 이거 그냥 우리 편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상대편은 다 잘못했다 그러면은 좋은 말씀이세요. 그럼 이러다가 이제 광화문 집회하고 서초동 집회하고 나뉘어 가지고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럼 이번에 언급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반으로 쪼개는 순간 이 진실과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언급되는 인물은 어떨까요?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적격 판정을 받았고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진성준 그 검증의 간사가 예. 진성준 전 의원인데 이제 그 물어봤더니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똑같은 사안으로 똑같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적격이고 어떤 사람은 부적격이라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럼 이렇게 가른 거냐 물어봤더니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 송병기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출마 의사를 전혀 밝히지를 않고 있다가 갑자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출마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결국은 출마 의사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출마 의사를 던진 것이기보다는 결국은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엄호막이라든지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출마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출마 카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 같고 그 점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판단 준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검증의 간사의 어떤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리한 분석이시네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사실 김경수 뭐 드루킹 수사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선거 개입 문제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자칫 대통령으로까지 검찰 수사의 칼날이 만약에 들이닥치면 걱정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청와대로서는 황운하 같은 사람이 차라리 적격 판정을 받고 출마하는 것이 우리 청와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에 잘못 없다 말이죠. 황운하 후보도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적격 판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다분히 전략적인 적격 판정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황운하 그 전 청장에게 적격 판정을 내린 근거 중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식 논리도 있지만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이 검찰의 수사는 보복성 수사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고요. 당에서 그 전 일찌감치 그런 어떤 당의 기조에 따라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부적격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어떤 당의 기조, 기본 입장에 대한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부적격을 내릴 수가 없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것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전반적이고 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공천 후보들 적격 부적격 판정 내리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요즘 청와대가 너무 여당도 그렇고 너무 아나무인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청와대 공직 비서관이 업무방해로 기소가 됐는데 그 비서관이 공수처 활용해가지고 기소한 검사들 말이죠 손보겠다 하고 이런 그 아나무인격인 청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비서관이 어디 있어요? 공수처가 뭐 자기 본인 겁니까? 기소 쿠데타라고 그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공직 후보로 나서는 많은 여야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뭐 수십 명씩 내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낙하산 부대. 이런 상황에서는 좀 판단 기준이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 상식, 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간곡하게 지금 말씀드려요. 일단 뭐 이제 또 이야기가 그쪽으로 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반박하시고 본 주제는 넘어갈게요. 아니니까 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강욱 공직개혁 비서관이 이야기했던 맥락은 그러니까 그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그러니까 잠깐 벌어지는 공방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피의자 신분으로 와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하는 게 적시된 게 없다라고. 그러니까 근데 검찰은 무슨 얘기냐? 피의자 신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3번이나 보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공방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게 상호 오해에 기초한 것인든 뭐든지 간에 여러 어떤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나무인 말씀을 하시니까 당장 지금 오늘 이광철 민정비서관 아마 지금 조사받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출석을 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내일 어떤 그 출석해서 조사받는다고 이미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만 좀 확인하고. 네, 그래서 공직자는 이런 일 벌어지면 국민께 죄송합니다. 진실을 잘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게 제대로 된 태도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뭐 피의자 신분이었냐 참고인이었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 진위 게임이 있었는데 관련해서도 오늘 지금 소환의 조사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당초에 검찰 쪽에서는 뭐 소환에 무응답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검찰에 2차례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 이러면서 또 반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사실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그 뭐 적격 부적격이 아니고 계속 심사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계속.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 내일 이제 그 검찰에 출석한다는 사실 공개했는데 스스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거 공개해야죠. 본인이 잘했건 잘못했건 그래야 또 법적인 재판을 본인도 정당하게 공정하게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걸 부인하지 않죠. 다만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문 정권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은 윤석열 총장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그 정치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탄압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큰 마음 잡수시고 윤석열 총장을 총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명을 받들어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수사를 현 그 실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윤석열 총장의 여러 손발을 다 자르고 수사팀을 해체하고 이러면서 무슨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죠? 네. 검찰 개혁의 목표가 역시 검찰 길들이기 또는 검찰 장악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네.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검찰 개혁,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은 정치 검찰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어떠한 권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모습이 검찰 개혁의 저는 예. 본령이라고 봐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예. 이걸 못하게 하면서 무슨 검찰 얘기를 하죠? 그 명분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근데 저희가 뭐 임종석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인물 얘기를 하면서 인물과 그러니까요. 관련된 네. 사건의 어떤 경과 뭐 선행 연구가 좀 나오고 있어서 뿌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얘기 같아요. 네네. 저는 좀 임종석 전 실장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황운하를 보면 임종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 적격 판단을 내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에서 이걸 보복성 수사로 보면서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을 보면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어떤 수사로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정치적인 수사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다.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조사를 정치 수사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따라붙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 이런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수사, 정치 수사에 대한 그럼 돌파 카드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임종석 전 실장이 과연 정말로 제도권 정치 안 한다고 했던 발언을 번복하면서 네. 출마할까가 관심사였는데 한 발 그쪽으로 더 간 게 아닌가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예.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계속 법정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들에 먼저 국민적 심판을 구하겠다 정치적으로. 그럼 정치적으로 국민적 심판을 구하는 절차는 선거밖에 없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한번 추측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검찰에 저는 임종석 실장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을 수사한다고 해서 정치 검찰입니까? 정치 수사입니까? 왜 그게 짜맞추기 수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오른팔이었죠. 지금도 오른팔일 겁니다. 그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네.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정치 검사다, 정치 검찰이다, 정치 수사다. 글쎄요, 그것은 자기 보호 차원을 넘어서 법적인 판단을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네. 그 차이가 있겠죠. 지금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어떤 그 두고 있는 혐의점, 네. 결국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실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가 이른바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하면서 뭐 공약 이런 것까지 조율했던 그 행위가 범죄가 짙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전제해서 출발을 한다면 의원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임종석 전 실장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분은 100% 정반대 쪽에서 출발해서 오고 있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올가매려고 하는 거냐. 그럼 결국은 정치적으로 나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네. 거죠. 이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전제가 100%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수사 알겠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사안 모든 과정을 공개했다고 그랬으니까는요.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뭐 기소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것도 이제 재판장에서 그렇습니다. 유무죄가 나눠질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또 마지막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얘기했던 것은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최근에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1호 총선을 앞두고 1호 방송 연설자로 총선에서 또 이해찬 대표가 역할론을 또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 이런 주요 인물들 총선의 역할에 지금 주목이 되는 인물들을 좀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본 측면이었고요. 네. 그런 가운데 한국당에서 이른바 TK 즉 대구 경북 공천 배제하는 즉 이른바 뭐 살생부 명단이 그 돌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뭐 숫자까지도 나와요. 근데 보셨어요? 제 경험상 보면 저도 이제 3번 공천 신청하고 뭐 경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때마다 살생부는 돌아다녀요. 근데 어느 건 진짜고 어느 건 가짜고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상대 후보들이 막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20대 공천 때는 저도 살생부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제 당내 경선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이제 3선이 됐는데 네. 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살생부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못된 정치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현역 의원 뭐 30% 컷오프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50% 물갈이 하겠다라고 네. 이제 총선 기획단에서도 얘기했고 공관위원장께서도 얘기했는데 물갈이의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TK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갈아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적절해야 되죠. 네. 그리고 당의 지지율과 그 본인들 지지율 차이가 좀 심하거나 이러면은 갈아야죠. 근데 우리가 TK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태까지 특히 MB 정부 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역대 보수 정권 하에서 좀 편하게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당의 개혁보다는 어떤 굉장히 좀 어떤 특정 이념 논리에 갇힌 게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특히 호가호위했던 분들도 또 여럿 있잖아요. TK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이제 반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가 돼야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하는구나라는 이제 이미지가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네. 이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살생부에 올랐느냐는 사실은 비본질적일 수 있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네. 확인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것은 TK 살생부라는 게 결국은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개혁 공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소박한 접근법이잖아요. 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성 질서를 깨는 것이고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공천과 관련해서 기득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천만 받으면 뭘 그러니까 당선증 받은 거나 다름없는 텃밭을 네. 갈아엎는 것. 이것이 결국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니까 거기는 어디냐? TK다. 그러면 TK를 어떻게 할 거냐? 50% 물갈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숫자 맞춰서 10명. 딱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가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10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호사가들의 일반적인 관심일 수 있지만 네. 정말로 그렇게 TK에서 개혁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대한 어떤 대중적 평가의 잣대가 될 것만은 분명하다. 이 정도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초선의 정종석 의원의 한 명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전혀 지금 추가로 나오는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뭐 눈물의 칼 바람 이러면서 그 뭐 또 50% 이상 뭐 교체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대구 경북권 의원 중에서는요 뭐 선제적으로 먼저 불출마를 선언해야지 나중에 향후 정치적으로 어떤 공간을 더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진단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불출마했지만 불출마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공천 받으면 되는 지역에서 네. 공천 잘 받으려고 노력하지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님 만나서 그랬어요. 제가 3선 의원이면서 불출마하는 이유는 좀 개혁 확실하게 편하게 하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그만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네. 김영호 의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2주 전에 식사하면서 아마 김영호 의장님 딱 보니까 제대로 개혁은 하시긴 하겠더라고요. 아주 이번에 정말 칼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세현 의원도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공간이. 그렇게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개혁 공천을 해야 된다. 절박하니까 이제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잘해주길 바래요. 예. 근데 왜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을 두고요? 2000년도가 16대 총선이잖아요. 이럴 때 과거 이제 한나라당 수준의 뭐 좋은 말로 개혁 공천, 좀 험한 말로 뭐 대대적, 뭐 공천 대 뭐 학살, 뭐 이런 얘기도 재현될 거라는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 민국당이 이제 탄생했던 배경이 그때 그러니까 허주, 김윤환, 네. 이기택, 신상우 말 그대로 중간 보스급도 더 올라가는 뭐 김윤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러니까 주무르다시피 했던 이런 분들을 다 쳐내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기성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공천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왜 TK 지역에서는 불출마 선언이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될 수 있는데 2000년대의 개혁 공천은 말 그대로 이회창 당시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쳐낸 거거든요. 네. 교통 정리가 된 건데 지금 TK 지역 의원들의 면면을 잘 보세요. 자, 대구 지역만 놓고 보면 중진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승민 의원 빼고 그분은 지금 당도 다른 건데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2016년 20대가 공천 때의 그 파동을 놓고 보면 진박이다 뭐 해갖고 물갈이 많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중진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초선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미련이 더 크죠. 중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 적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칼을 꺼내가지고 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죠. 2000년보다는 훨씬 더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오히려 그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 그리고 밭도 다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 구도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조금 전에 개혁 공천 대대적인 그 물갈이 공천을 한 이후에 그 이회창 당시의 총재는 뭐 단숨에 지금 대권- 1996년도 예,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대권 후보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 더군다나 대선에 출마할 큰 꿈이 있는 당 대표로서는 공천을 잘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네. 총선 성적표가 결국은 대권으로 가는 그 교도부 역할을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두 마리 토끼인데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겪어보면 대권 주자들은 확실한 자기 편, 확실히 나를 도와줄 국회의원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과거에 DJ도 한 그 70명 정도, 60명 정도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다수를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인원 가지고도 대선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봤을 때 확실한 내 편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총선에 이기려면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당의 자당에 속하는 의원들 숫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된 얘기 네.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도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 또 처음 이제 또
그 정계에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이번에는 개혁을 하는 게 맞다. 네. 개혁 공천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니 문재인 정권이 나라도 망치고 있다고 우리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어렵고 외교 안보 대북 정책 다 힘들어진다. 나라가 걱정이라면서요. 그럼 나라가 걱정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개혁을 해가지고 또 통합을 해가지고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즘 보니까 뭐 저기 보수 통합도 지지분인한데 이따위로 하려면 저는 때려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자리 싸움이고 전부 욕심내는 것 같고 말이죠.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유승민 의원 만나야죠. 둘이 만나야죠. 이게 지구 반대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지금 서울에 사시잖아요. 그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데 심리적 거리가 그러면 안 너무 돼요. 그리고 만나야 되고 또 뭐 김문수 지사 딴 살림 차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념과 가치와 철학이 아주 다르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작은 차이는 다 제끼고 만나가지고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다면 좀 해야죠. 전에 지적 중에 지금 뭐 보수 통합 뭐 앞에 중도가 붙을 수도 있고요. 중도 보수 통합 이야기를 할 때 혁신통합위원회 뭐 혁통이라는 뭐 주체도 있고요. 하도 많아가지고 잘 그럼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서 조금 전에 말했을 때뭐 되게 나쁘게 좀 뭐 발언을 했는데 지지부진하잖아요. 어느 쪽이 가장 지금 뭐 중도 보수 통합에 있어서 문제? 저는 양쪽이 걸림돌입니까?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 아닙니까? 가장 큰 야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게 저는 현실적이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중도 확장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계도 필요하고 뭐 어떤 분은 또 안철수 얘기도 네.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뭉치되 구심점이 없이 뭉치긴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유승민 의원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조건 자꾸 내걸고 이게 빚쟁이가 빚 독촉하듯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뭉쳐야죠. 자, 그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와 개혁 공천이라고 하나를 따로따로 놓고 보면 답은 분명해요. 근데 묶어 놓으면 구성의 모순이라고 우리 흔히 하는 황교안의 딜레마 내지 황교안의 난제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개혁 공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같이 고향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단호하게 칼을 휘둘러야 돼요. 그런데 보수 통합이라는 걸 놓고 본다면 거의 동급에 있는 유승민 의원이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 그런 김문수 전 지사까지를 놓죠. 이 사람들은 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공천 과정에서 어찌 본다 이 사람들의 지분이라든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한국당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쳐야 되는 운명이고 당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품어 안아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켜보는 어떤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당신의 기준이 뭐냐라고 네. 치고 들어왔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게 결국 황교안의 딜레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그렇다면요. 이런 어떤 딜레마란 얘기인데 공천에서 좀 딜레마가 좀 비춰질 수 있다는 시각이 뭐냐면요. 앞서 김영호 위원장한테 정권을 다 줬다 얘기했었는데 또 어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당 최고위에서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천에 개입할 가능성을 은근히 좀 시사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또 맞는 말씀이에요. 당원 당규에 뭐 최고위에서 공심위, 공관위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그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예전에도 많이 싸웠죠. 저도 그 최고위의 배석을 많이 했는데 당 대변인 할 2016년에 때. 파동이 결국 네. 거고 그럼요. 2016년에 공관위에서 이렇게 결정해 오면은 최고위원들이 계속 이것을 취소를 하고 예. 결재를 안 해주고 다시 해오라고 그럽니다. 결국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때는 정말 당내 어떤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과연 일반적으로 자유한국당, 뭐 보수당이 잘 됐으면 바라는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말이죠. 네. 그것을 공관위에서 결정해온 공천 결과를 최고위에서 의결을 안 해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과거로부터 4년 과거에 딱 쓰라린 교훈을 얻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다가 20대 막장 공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겨루기 가면 절대 안 되고요. 황교안 대표께서도 김영호 의장 이렇게 공관위원장으로 모실 때 전권을 주겠다 했으면 네. 거기에 걸맞는 역할과 권한을 주셔야죠. 다만 당 대표로서는 당 전체에 대해서 또 책임이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공관위원장께서도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큰 틀에 있어서의 의견 교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실제 오늘 황교안 대표 오늘은 이제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당원 당규에 정해진 공천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만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뭐 임명이 되면서요 많은 언론들이 김영호 위원장을 주목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일각에서는 지면에서 황교안 대표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상 지금 이제 어제 이런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시점을 좀 주목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 시점이 그렇긴 한데 공천 시즌에는 공관위원장에게 힘이 실리는 거는 즉시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 대표나 지도부하고의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갈등 이거는 피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개혁 공천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이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래야 같이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공천 문제를 다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보게 되면 뭐 김용호가 있다면 좀 원혜영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최종적으로 현역 의원을 하위 20% 평가제에 대해서 명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뭐 미공개한다지만 앞으로 공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나 다 까발려지죠. 돌죠. 아니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 까발려지는 게 드러난다는 명단이 거예요? 돌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그거는 이제 그 그냥 모아진 명단, 확인 안 되는 명단이 돌고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온갖 억측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원혜영 공관위원장의 표현은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네. 붙어요. 절대로 공개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이 방침을 번복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공개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예.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도 현상을 예측을 못해서 절대로 공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아마 일단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근데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경쟁 후보라든지 뭐 경쟁당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컷오프 명단이 진위 여부가 이제 결국은 가려지기가 참 어려운 건데 여러 명단이 돌아요. 네. 그 과거에 제가 들어있는 명단도 있었고 제가 안 들어있는 명단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 저도 떨리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늘 있는 일인데 예. 그 제가 뭐 타당의 공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원혜영 선배님하고 의원님하고 저 인도의 그 의원 외교를 같이 갔다 왔어요. 바로 위원장 바로 일주일 전에. 임명된 이후네요. 네, 근데 원혜영 의원님은 굉장히 신중하시고 예. 굉장히 원칙과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컷오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지금 그 민주당 해법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게 컷오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위 20%를 그 추려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서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20%의 감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컷오프면 이 사람들은 완전 공천 배제이기 때문에 누구인지가 금방 드러나죠. 네.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서 공천심사까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점수가 합산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는 건데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하위 20%였는지 아니었는지가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당에서는 아마 이거를 가지고 무난하게 어떤 상황을 정리하려고는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그 영입인재 이후 그 원종건 씨의 논란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송구하다고 했죠. 예. 근데 저는 그 이해찬 대표가 그 사과를 해야만 됐고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게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찬 대표가 인재 영입은 나 혼자 다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1인 인재 영입위원회로 내가 주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 이제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인재 영입위원회가 꾸려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경우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해찬 대표가 사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 인재 영입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깜짝쇼로 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참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서구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정치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방 의회부터 출마를 시켜서 밑에서부터 어떤 그 정치 훈련을 쌓아가지고 뭐 의혹까지 오는 이런 어떤 그 단계적으로 밟는 이런 어떤 구조가 이제는 정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00% 맞는 이야기인데 네.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조금 전에 TK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 민심 같은 경우는 공천 단계,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우리나라는 되게 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떤 물갈이를 그러니까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상 당이 주도하는 어떤 정치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그 당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험이 없고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을 깜짝수로 영입을 하는 거죠. 네. 여야 공이. 여기서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읽고 보면은 뭐 조금 전 저희 2000년 16대 총선 얘기했지만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도 보면 여든 야든 그 당내에 보면 청년위회라는 것을 청년위원회 같은 것이 있었고요. 거기서 청년 정치인들 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은 공천 후보자 할 때 보면 인재 영입에서는 외부에서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이 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직자로서의 혹은 뭐 그냥 구성품으로서만 평가절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우리 김종배 선생님하고 제가 똑같은 의견인데요. 네. 인재는 영입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육성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것도 평소에.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선거 두세 달 앞두고 갑자기 청년 아카데미 열고 또 인재 영입하고 인재 영입은 결과가 딱 두 가지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보면 희극 아니면 비극입니다. 네, 원정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완전히 비극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의 인재 영입 이런 시스템, 네. 이런 문화라면은 갑자기 어떤 스토리 있는 사람을 갑자기 찾고 그것도 주로 SNS나 온라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 네. 그 스토리만 그냥 믿고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권에서의 인재 영입은 제대로 된 인재 영입은 그 당시 YS가 뭐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 또 이회창 이런 분들 인재 영입할 때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 시민운동을 오래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이미 검증을 다 거친 분들이 영입이 돼가지고 정치를 잘 해온 거예요. 네. 지금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말이죠. 그게 중요한데 원종건 이 민주당에서 뭐 인재 영입 2호요? 뭐 사람한테 1호, 2호 붙이고 나는 그거부터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우리 당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재 영입하면 저희 당에서도 박찬주 대장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재 영입하지 말고 평상시에 인재는 육성하는 게 맞다 말이죠. 당시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2호 인재 영입은 원종건 씨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1호가 박찬주 전 대장이었는데 그 당시에서도 최고위원들조차도 영입되는지 몰랐다는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가 주도해서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 영입, 그것도 깜짝수로 밀실 영입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파퓰리즘이에요.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볼 때는 전부 파퓰리즘이고 이게 고리를 네, 끊기 안 힘든 됩니다.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그 계속 활동을 했던 당직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청년 그러니까 가산점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공천 심사 과정에서 한 20% 정도의 가산점을 준대요. 그런데도 공천받기가 힘든 게 뭐냐면 경선구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장 배점이 높은 게 당선 가능성이고 네. 당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본다면 결국 이게 인지도 조사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인지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어떤 초점의 대상이 됐던 언론 노출이 많았던 사람이 당연히 인지도가 높고 여론조사에도 높게 나오고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또 이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당이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뭐 고리를 끊지 않으면 네. 이건 다음 선거에서 나면 똑같이 그러니까 발생할 거라고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 불발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대단히 초반에 곤혹스러웠잖아요. 이번에 원종건 씨 사례는 또 어떻게 영향을 파장을 끼칠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한마디 정리해 보는 시간 김영우 의원께서는요, 그 김종배 평론가가 하는 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그 절차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 여기서부터. 절차를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제가 뽑은 한마디는 항우가 되면 망한다 예. 이걸로 뽑았는데요. 항우의 결정적인 패책 초안지에 나오는 결정적 장면은 홍문현에서 칼을 휘두르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소에 아무리 힘자랑 해봤자 결정적일 때 칼을 뽑지를 못하거나 칼질을 잘못하면 망조로 가는 건데 네. 공천이 결국은 홍문현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칼을 뽑아서 확실하게 뽑고 확실하게 휘둘러야만이 뒤탈이 없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휴,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저는 그 공천이 사천이 되면 망한다. 공천은 말 그대로 공천입니다. 당의 공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의 지도부나 당의 어떤 권력자가 말이죠. 자기 욕심 또 사심에 낀 사천을 하면 안 된다. 네. 이것은 정말 공천이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공천이 사천이 안 되도록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년 전을 많이 떠올리신 것 같습니다. 악몽이었죠.